안녕하세요. 저는 지독한 스토킹의 피해자로 살아왔던 시간을 하소연하려고 합니다. 아들을 둔 40대 엄마인 저를 스토킹한 스토커는 저보다 15살이나 어린 20대였어요. 게다가 여자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저를 스토킹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러려면 제가 결혼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디자인 관련 유학을 다녀와 대학원을 준비하던 중 남편을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로 집안은 내세울 게 없었지만 학벌이며 능력이며 사회적 지위며 스스로 일군 게 많은 자수성가형 인간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솔직하고 박력 있는 모습에 제 마음이 확 기울고 말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이 없어서 포기가 익숙해요. 그래서 솔직히 효진 씨가 부러워요. 유학도 다녀오고 대학원도 가고 제가 늘 해보고 싶었던 일들이거든요. 저는 결혼하면 저희 아버지처럼 엄마와 가족들 고생시키는 일 안 할 겁니다. 지금 받는 연봉 2억도 나쁘지 않지만 제 꿈은 월급쟁이가 아니에요. 제 가족은 돈 앞에 기죽는 일 없이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줄 거예요. 가난하다고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는 남자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 부모님의 직업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것이 마음에 걸린다며 결혼을 반대했지만 제 결혼 결심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희는 결혼을 했고 결혼 3년 차에 어렵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생기고 나서 퇴사를 하고 사업에 뛰어들었고 코프대로 승승장구했죠. 남편을 탐탁치 않게 보던 부모님도 이제는 사위 대접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나와 고급 타운하우스 단지로 이사를 할 때는 이렇게 잘 살 걸 그때 괜히 반대를 해서 우리 사위 가슴에 못을 박았다며 남편에게 사과를 하실 정도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알아본 스스로가 뿌듯했고 남편에게 존경한다고 말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어요. 아이도 건강하게 탈 없이 잘 크고 남편 사업은 투자하겠다는 곳이 줄을 설 정도로 번창하고 저도 매 순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걱정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타운하우스 바로 맞은편 집에 20대 부부가 딸과 함께 이사를 왔어요. 저도 남편도 30대 후반에 입주한 곳이고 지금은 그때보다 집값이 더 뛰어올라서 부모가 돈이 많아서 입주했거나 젊은 부부가 열심히 돈을 모았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제게는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얼마 전에 바꾼 제 차와 똑같은 차가 주차된 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시작이었어요.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맞은편 집의 20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었어요. 그때 저는 엄마한테 물려받은 오래된 명품 재킷을 입고 있었죠. 지금은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옷인데 저와 똑같은 재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타운하우스에 똑같은 차에 똑같은 옷이라니. 저는 신기한 마음에 눈인사 정도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여자가 제게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이사 왔어요. 조유경이라고 해요. 아이가 참 예쁘더라고요. 언제 한번 아이들이랑 같이 만나요. 여기는 남편 따라온 거라 지인이 없네요. 근데 신기하네요. 똑같은 차에 똑같은 옷에 저희 취향이 참 비슷한가 봐요. 악수를 청하는 조유경이라는 여자의 손을 잡았는데 이상하게 한참을 놓아주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네, 반가워요. 젊으신 분 같은데 저도 취향이 같은 거 보고 참 신기했어요. 그 옷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죠? 어쩌면 어머니들까지 취향이 같을까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역시 젊어서 그런가? 그 말에 조유경은 제가 더 잘 어울린다고 하면서도 기분이 좋은지 활짝 웃었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는 그 순간
저는 그 옷이 짝퉁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저는 디자인을 공부한 사람이라 박음질만 보고도 브랜드를 알아맞히기도 하거든요. 그 제품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짝퉁이었죠. 그날 밤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알려줬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 비싼 집에 살면서 비싼 차를 끄는 여자가 굳이 짝퉁 명품 옷을 입는 이유가 뭘까? 그냥 옷 욕심이 많아서 입고 싶지만 구하기 힘든 옷을 만들어 입은 걸까? 같은 타운하우스에 사는 건 그렇다 쳐. 근데 같은 차를 끄는 건 우연히 지나친 거 아니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짝퉁이고 진품이고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인가 보지. 그리고 이런 데 살면서 그런 차 끌면 입고 있는 걸 다 명품으로 보니까 그런 상황을 즐길 수도 있고 말이야. 그 여자는 별 신경 안 쓰는데 자기 혼자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남편 말이 맞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여자만 얽히게 되면 찝찝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며칠 후에는 제가 자주 가는 일식집에서 조유경을 마주친 겁니다. 그 일식집은 2달 전에야 겨우 예약해야 갈 수 있는 곳이라 더욱 신기했죠. 게다가 저는 주방장이 바로 보이는 자리를 더 좋아하는데 바로 옆자리라는 게 놀라웠습니다. 조유경은 또래의 친구와 함께였고 저도 제 친구와 함께였죠. 떨어져 있어 대화가 들리지는 않지만 제 시야에서 조유경이 뭘 하는지는 잘 보였습니다. 제가 주방장에게 초밥은 손으로만 먹을 테니 손 씻을 레몬물을 자주 갈아달라고 하면 얼마 후 조유경 앞에 주방장이 레몬물을 조유경 앞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붉은 생선 위주로 내달라고 하면 조유경 앞에 놓이는 초밥도 붉은 생선이었죠. 식사 내내 저를 따라하는 기분이 들어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이미 그 식당에서 마주친 것 자체가 우연이라고 봐야 할지 의문스러웠죠. 저는 친구에게 제가 느끼는 희한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끝에 앉아있는 여자 말이야. 사실 우리 집 맞은편으로 얼마 전에 이사 온 여잔데 나랑 똑같은 차를 끌어. 그래, 여기까진 그럴 수 있지. 같은 집, 같은 차. 그런데 오늘 식사하는 내내 날 따라하고 있어. 내가 초밥을 손으로 먹으니까 갑자기 젓가락을 치우고 손 씻는 물을 달라고 해서 손으로 먹고 내가 먹는 순서대로 따라하고 있다니까? 왜 아까 내가 중간에 입이 텁텁하다고 소바를 중간에 달라고 해서 먹었잖아? 그런데 저쪽에도 그렇게 서빙이 됐다니까? 원래 마지막에 나오는 건단 말이야. 친구는 여자들끼리 있는 흔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같은 단지 내에서 저를 마주쳤는데 스타일도 좋은 것 같고 닮고 싶어서 그럴 거라고요. 저도 어릴 때 친구가 산 옷을 따라 사고 친구가 사는 화장품을 따라 산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20대니까 큰언니를 따라하는 심정으로 뭐든 따라하고 싶은 걸까 생각하니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본 것 같은 미안함에 식사를 마치고 먼저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또 뵙네요, 유경씨. 유경씨도 이 식당 좋아해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곳이라서 남편이 매달 예약해주거든요. 그 말에 조유경도 단골 식당이고 남편이 예약을 해줘서 왔다는 말을 했죠. 그렇게 제가 조유경과 인사를 하고 친구를 다시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친구가 방금 이상한 통화를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네 앞집 산다는 여자랑 같이 밥 먹던 친구가 옆에서 통화를 하는데 이 식당 오려고 중고마켓에서 예약을 양도받았대. 바깥보다 돈을 더 쏟아던데? 그냥 기다렸다가 오면 될걸. 쟤도 좀 특이하는가 봐. 제가 방금 조유경에게 들은 말과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예약해줘서 온 게 아니라 중고마켓에서 식당 예약을 양도받느라 돈을 쓴 거였죠. 저도 인정할 정도로 맛있는 집이니 원하는 시간대에 먹고 싶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조유경의 딸은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몇 번 아이를 등교시키다가 딸을 등원시키는 조유경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거슬리는 게 있었죠.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입었던 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조유경의 딸이었습니다. 제가 딸을 안 낳아봐서 모르지만 딸은 아무래도 귀엽고 예쁜 곰주 옷을 입히는 게 일반적인데 그 아이가 입는 옷은 모두 남자아이 옷이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제가 아들에게 즐겨 입혔던 브랜드와 스타일 그대로 딸에게 입혔다는 겁니다. 뭐라든 저와 취향이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까 싶었죠. 집, 차, 옷, 자주 가는 식당, 초밥 먹는 스타일, 아이 옷 입히는 취향까지. 이제 또 뭐가 남았을까 이제는 기대가 될 지경이었어요. 게다가 아무리 앞집에 산다고 해도 이렇게나 자주 마주칠 수 있을까 싶게 자주 마주쳤어요. 단지 내 다른 주민들도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마주칠까 말까 했으니까요. 제가 남편과 아이와 싱가포르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싱가포르에만 있는 주얼리 매장에서 목걸이와 귀걸이를 사왔는데 조유경이 그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고 있는 걸 본 것이었죠. 그 목걸이와 귀걸이는 제가 매장에 간 날 입고 된 신상품이라 저보다 일찍 샀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우연은 너무도 궁금해서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유경 씨도 그 브랜드 좋아하나 봐요. 싱가포르엔 언제 다녀온 거예요? 조유경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면서 여유롭게 웃더라고요. 저번 달에 남편이랑 여행 갔다가 선물 받았어요.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신상을 저번 달에 샀다니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에 초밥집 예약도 남편이 해줬다고 했었고 주얼리도 남편이 선물했다고 했는데 저는 정작 남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이사 오던 날에도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보이는데 남편은 보이지 않았었죠. 저는 남편에게 앞집 남자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어요. 아무래도 퇴근 시간이 비슷하면 볼 수도 있으니까요. 몇 번 그 집으로 남자가 들어가던데 체분이 나만큼이나 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남의 집 남편이 언제 퇴근하는지는 왜 신경을 써? 질투나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앞집 여자가 신경 쓰인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 싱가포르 가서 같이 산 주얼리 있잖아. 그걸 그 여자가 똑같이 하고 있었어. 그때는 내가 정말로 소름이 돋더라니까. 그게 세트도 아니고 내가 따로 고른 거잖아. 물어보니까 저번 달에 남편이랑 싱가포르 갔대. 그 주얼리 저번 주에 나온 신상인데 도대체 왜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걸까? 듣고 있던 남편은 갑자기 날카롭게 저를 보면서 한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앞집 여자가 어디 가서 뭘 샀다고 한들 짝퉁 옷을 입는다고 한들 자기한테 피해 입히는 거 있어? 자기 거기서 더 나가면 그것도 일종의 망상이야.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그렇게 그 여자 신경 쓰이면 이사 가자. 바로 집 알아봐. 남편 말에 화가 났지만 맞는 부분도 있었어요. 남편 말대로 조유경은 제게 그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으니까요. 보통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인데 조유경은 제게 얻어낼 게 없었어요. 그리고 고작 날 따라하는 어떤 이상한 여자 때문에 마음에 드는 집을 떠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시가 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무시하려고 해도 너무 가깝게 사니 모든 생활 반경이 겹쳐 쉽지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저를 조유경이라고 착각하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옷을 너무 똑같이 입고 다녀서 조유경이 제 동생인 줄 알았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가 제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죠. 하루는 제가 한동안 잘 입던 모피코트를 동생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준 적이 있었어요. 그 모피를 입은 걸 조희경도 본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동생이 손이 잘 안 간다면서 다시 돌려주려고 하길래 이제는 안 입을 것 같으니까 중고로 팔아서 필요한 걸 사라고 했었습니다. 팔면 3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며 동생은 신나서 중고마켓에 모피코트를 올려놓았고 바로 팔렸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조유경이 제 모피코트를 입고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긴가민가한 저는 제 선글라스, 구두, 옷, 모자, 가방을 동생에게 중고마켓에 팔라고 했어요.
모두 제가 착용했던 걸 조유경이 눈여겨본 물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장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이라 구하려면 중고로밖에 못 구하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올리자마자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조유경에게 사겠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동생의 예쁘고 좋은 물건들도 있었지만 조유경은 딱 제 물건만 골라서 사갔어요. 직거래를 하기 위해 동생이 조유경을 만날 때 저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골탕을 먹인다거나 창피를 주려던 건 전혀 아니었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하는지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저한테 피해를 준 적도 없었고 갑자기 나타나면 당황스러울 게 뻔하니 우연히 마주친 척 제 동생이 여태껏 제 물건을 팔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죠. 유경 씨도 중고로 물건을 사는구나. 알뜰하네요. 저도 가끔 이용해요. 제가 바빠서 동생한테 팔아달라고 했는데 유경 씨가 사는 줄 알았으면 싸게 팔 걸 그랬어요. 어쩐지 저랑 똑같은 물건이 너무 많다 했어요. 이걸 다 사실 거예요? 그럼 싸게 드릴게요. 조유경은 잠시 당황하는 것 같더니 그 자리에서 직접 보니 별로라며 구매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나오지 않았다면 구매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동생도 전에 만났을 때랑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며 의아해했죠. 전에는 무슨 간식 앞에 둔 강아지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쁘게 사갔거든? 근데 오늘은 흥미가 팍 떨어진 표정이더라. 밍크코트 사갈 때랑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 언니 거랑 똑같은 물건이라 사러 나왔는데 딱 언니가 있어서 김이 팍 빠진 표정이랄까? 저 여자 혹시 언니한테 라이벌 의식 있는 거 아니야? 동생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나보다 한참 어린 여자애가 나랑 같은 타운하우스에 살고 같은 고급차를 끌면서 무슨 라이벌? 근데 문제는 남편 말대로 나한테 아무 피해도 안 주니까 뭐라고 화를 낼 수도 없고 기분은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고 너무 찜찜해. 그날 이후로 조일경은 한동안 제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어딜 가나 제 주변을 서성이던 스토커가 사라지니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기분도 점점 좋아져서 대면대면했던 남편과의 사이도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 여자가 중고마켓에 동생이 올려놓은 내 물건들을 사려다가 나한테 딱 걸렸거든? 그날 이후로 창피했는지 잠잠하더라. 슈퍼를 가도 운동을 가도 마주치던 여자가 말이야. 이제 좀 살 것 같은 거 있지? 제 말에 남편은 정색을 하는 겁니다. 함께 살면서 그런 눈빛은 처음이었어요. 굳이 그 자리에 나가서 사람 무안을 주는 당신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좋은 물건 싸게 가지고 싶어서 중고 거래하는 게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릴 일이야? 당신한테 정말 실망스럽다. 그런 식으로 음흉하게 테스트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지 그래. 왜 그렇게 나를 따라하냐고. 그건 또 못하겠지? 정신병자 취급받을까봐. 남편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당황스럽고 서럽더군요. 내가 정말 남편 말대로 비정상적인 사람인 걸까 스스로 질문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조유경과 나 둘 중 아무리 봐도 이상한 사람은 조유경인 게 분명한데 남편이란 사람이 그 여자 편을 드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쉬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제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였죠. 육아를 하는 동안 바뀐 디자인 트렌드를 배우기 위해 디자인 패턴 학원을 다녔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조유경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옷, 음식, 운동 같은 것들이야 취향이니 겹칠 수 있다고 쳐도 직업은 다른 문제였어요. 저는 남편 말대로 음흉하게 테스트를 하는 대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유경 씨도 디자인 전공했어요? 이 아카데미는 초급 중급반이 아예 없는 곳이잖아요. 전공자 아니면 수업 따라가기도 힘든 곳인데 여기서 만나니까 정말 놀랐어요. 조유경은 서툰 가위질로 원단의 난도질을 해대며 신나서 말했어요.
네, 아이 낳기 전에 공부하던 건데 이제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중고거래도 그래서 했던 거예요. 박음질이나 부자재를 어떤 걸 썼는지 샘플이 필요해서요. 원래 디자이너가 꿈이었거든요. 제 이름으로 된 브랜드를 런칭하는 게 목표예요. 그건 제 꿈이고 제 목표였습니다. 순식간에 꿈을 빼앗긴 기분이었죠. 저는 조유경의 기분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솔직한 제 심경을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전부터 느꼈던 건데 유경 씨가 절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사는 곳, 타는 차까지야 그렇다 쳐도 입는 옷에 가방, 신발, 아이 옷 입히는 스타일, 초밥 먹는 방법, 요가 학원까지 똑같잖아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남편이 선물로 줬다는 그 주얼리요. 아마 나보다 먼저 샀다는 걸 티내고 싶어서 저번 달에 산다고 한 것 같은데 그땐 그 주얼리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세트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나랑 똑같이 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었던 옷들을 중고 마켓에서 산 건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날 따라서 산 게 아니면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도 봐요. 가위질도 제대로 못해서 아까운 원단에 난도질을 해놓는 사람이 여기는 왜 와 있는 거냐고요. 왜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렇게 날 따라다녀요? 혹시 내 스토커예요? 조유경은 뭔가 할 말을 꾹꾹 참는 사람처럼 한참을 씩씩대더니 가위를 집어던지고 나갔어요. 학원 원장에게 물어보니 기초도 모르면서 막무가내로 등록을 하겠다고 해서 난감했다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봐도 무작정 등록해야 한다고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조유경이 그랬던 이유는 저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떠나버리니 찝찝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남편과 함께 외출을 하는데 조유경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조유경은 제 남편을 신경도 쓰지 않고 저에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내가 왜 나보다 15살이나 많은 아줌마를 따라하겠어요? 내가 뭐가 모자라서요. 그리고 나는 아줌마가 뭘 어떻게 입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왜 자꾸 따라한대요. 그리고 주얼리는 아줌마가 나 따라 산다고 할까봐 둘러대느라 그런 거라고요.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경제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려면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다. 자기가 얼마나 무식하게 사람을 판단했는지 공부 좀 해서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당하고 있는데 남편은 제 손을 잡아들고는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쌓인 감정이 터진 거죠. 그 여자가 무례하게 구는데 어떻게 편은 못 들어줄 망정 저를 차에 태우는지 물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딱 봐도 이상한 여자잖아. 상대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어. 자기가 뭐하러 저런 여자 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저 여자 상대하지 마. 그리고 집 알아보고 있으니까 이사갈 준비하고 있어. 다른 문제에서는 저돌적이면서 앞집 여자 문제는 무조건 회피하려고만 하는 남편에게도 지쳤던 저는 당분간 동생과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와 짐 정리를 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옷과 구두, 가방 몇 개가 자리에 없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아무리 옷이 많아도 색깔별로 정리를 해놓은 탓에 티셔츠 하나도 한 번에 찾을 만큼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없어진 걸 세어보니 10개가 넘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말을 했죠. 제가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남편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이 잠깐 오셨는데 마음에 들어 하셔서 내가 줬어. 당신은 더 좋은 걸로 사줄게. 제가 아는 형님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갈 분도 아니셨고 부산에 사시는 분이 왜 저희 집까지 갑자기 오셨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형님의 말은 남편의 말과 들어맞는 거예요. 일 때문에 왔다가 혼자 있다고 해서 밥이나 챙겨줄 겸 왔었고 기어코 사양했지만 어차피 이사 준비를 해야 해서 짐을 덜려고 한다는 말에 안심하고 받아들고 나왔다고요. 저는 형님이 그런 일로 거짓말 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처음에 물었을 때 남편이 거짓말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했던 건 없어졌던 제 원피스를 앞집 여자가 입고 있는 거였죠. 그 여자가 제 옷과 똑같은 옷을 입은 게 한두 번은 아니지만 하필 없어진 옷이라니요. 저는 찜찜한 기분을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한 번 더 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저는 이번엔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제주도를 간다고 하고는 3박 4일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제 옷방에 아무도 몰래 사방을 볼 수 있게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여행을 다녀오니 이번에도 옷이 없어졌더군요. 이번에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찍힌 걸 살펴보는데 놀라서 저도 모르게 비명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앞집 여자 조유경이 제 방에서 제 옷들을 마음대로 꺼내 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제 옷에 억지로 큰 몸을 끼워 넣고 제 비싼 향수를 뿌리고 맞지도 않는 제 구두에 억지로 발을 끼워 넣는 모습에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심지어 속옷까지 입어보는 모습을 보고는 소름이 끼치고 닭살이 돋았습니다. 제 물건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찍어두는 모습도 보였죠. 아무래도 같은 옷을 사려고 찍어간 것 같았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녹화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가만히 보더니 앞집 여자가 집 구조가 궁금하다면서 한번 볼 수 있냐고 물어봐서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 봤잖아. 그 여자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나랑 사이가 안 좋은 걸 알면서 어떻게 내 집에 그 여자를 들일 수가 있어? 그래 놓고 나한테도 말도 안 했다고? 다른 데로 말해. 전에도 그 여자였지? 당신 혹시 그 여자랑 무슨 사이라도 되는 거야? 나 이번엔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경찰에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라고. 남편은 예상대로 저를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며 입을 열었죠. 사실 저 집 남편 알아. 내 투자자라고. 그래서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말도 없이 집에 들였던 거 미안해. 저 여자가 지금 나한테는 갑인 걸 어떡하겠어. 그런데 이런 하찮은 일로 내 사회생활에 피해가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없어진 돈 내가 다시 사줄로 되잖아. 앞집 여자가 남편 회사 투자자의 아내였다니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당장 투자를 끊으라며 그 돈이 필요하면 차라리 친정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제발 부탁이니 그만하라는 말뿐이었어요. 남편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우리 집을 돌아다니는 영상을 이미 봐버렸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러는 동안 남편은 뭐라고 있었던 거지?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걸까? 일부러 문을 열어준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다니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너무도 당당하게 훔친 제 옷을 제 앞에서 입고 돌아다니는 앞집 여자를 보고 있으면 속이 끓었지만 남편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하니 저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어요. 애써 못 본 채 그 여자를 피해 다니는 제 자신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죠. 그럴수록 어쩐지 그 여자는 더욱더 뻔뻔하게 제 주변을 알짱댔어요. 여전히 엉망인 실력으로 디자인 학원을 다녔고 훔친 제 옷을 입고 동네를 활보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빨리 집이 팔리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어느 날 양손에 뭔가를 바리바리 댄 시부모님이 조희경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집을 잘못 찾았구나 싶어 얼른 달려가 조희경의 집 배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마치 본인 집처럼 문을 열어주다가 저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 집은 맞은편이에요. 이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 보고 놀라서 달려왔어요. 얼른 나오세요.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그러자 그 뒤로 조유경과 시아버지가 웃으며 대화하는 게 보였습니다. 조유경은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당황하더니 들어오라고 했죠.
집안에 발을 들이고 사방을 둘러보던 저는 기함을 했습니다. 가구, 커튼, 벽지, 장식품, 가전제품 모두 저희 집과 똑같은 것들이었어요. 가구 배치까지 똑같아서 쌍둥이 집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 앨리스가 된 것 같았죠. 게다가 제 시부모가 조유경의 집에 있는 광경은 더욱 기이해서 공포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조유경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늙은이들이 집을 잘못 찾아왔는데도 친절하게 들어와서 시보가나 해주고 너무 고맙습니다. 참 착하시네요. 저는 서둘러 시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서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왔다고 하셨죠. 그런데 펼쳐놓는 반찬이라고는 다 제가 못 먹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소고기를 먹으면 체하는데 소갈비찜에 육전에 장조림까지 모두 소고기 반찬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조유경이 남편이 좋아하는 경제학자가 한 말이라며 했던 말이 떠올랐죠.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려면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건 남편이 좋아하는 경제학자 토마스 오웰이 한 말이야. 조유경의 남편도 그 경제학자를 좋아할 수야 있지. 하지만 시부모님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조유경 집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남편이 조유경의 남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제 남편과 조유경이 불륜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부모님을 떠보기로 했어요. 아까 본 그 여자예요. 처음 이사 올 때부터 이상했어요. 제가 가진 걸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 어머님 아버님이 그 집에 있는 걸 보는데 시부모님까지 빼앗긴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저보다 그 여자가 더 며느리 같아서 막 속상했어요. 저 이러다가 남편까지 빼앗기는 거 아닌가 몰라요. 시어머님은 놀라서 반찬통을 떨어뜨리셨어요. 시아버님은 사례가 들려 한참을 기침을 하셨고요. 모든 게 선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행동했다가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혼당할 게 뻔했어요. 저는 차근차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남편의 불륜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로 했죠. 조유경의 딸이 남편의 아이가 맞는지 친자 확인을 하기 위해 조유경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제는 저희 시부모님 때문에 신세가 많았어요. 제가 없을 때 집 구경 왔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쩜 이렇게 집까지 저랑 취향이 똑같아요. 알고 보면 남편 취향까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유경은 당황하지도 않고 웃었어요. 집 구경을 한다며 조유경 몰래 아이 방에 들어가 머리빗에서 머리카락을 빼서 나오려는데 황당한 풍경에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아이 방에는 남편과 조유경 그리고 아이까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 고란듯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얼른 챙기고는 못 본 척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하던지 마치 꿈속처럼 현실감이 없었어요. 귓가는 왕왕 울리고 다리에 힘은 풀리고 눈물이 자꾸만 고였습니다. 그 와중에 조유경은 뻔뻔하게 아이 방을 구경하라고 저를 잡아 끌더군요. 언니는 딸이 없어서 딸 키우는 재미는 모르죠? 딸 방 좀 구경해보세요. 나보다 남편이 정말 열심히 꾸몄어요. 딸을 정말 갖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딸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매일 말할 정도예요. 그 뻔뻔한 태도에 토가 나올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지만 저는 꼭 참았습니다. 아무리 아이여도 자기 방에 누가 몰래 들어오는 건 기분 나쁠 거라며 나중에 아이가 있을 때 오겠다고 했죠. 조유경은 별걸 다 예의를 차린다며 고리타분하다며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 제 나이를 말한 적도 없는데 전에 15살 차이가 난다고 했던 조유경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조유경과 저를 주제로 떠들었을 걸 상상하니 피가 솟구쳤어요.
뭘 그렇게 걱정을 해. 너보다 15살이나 많은 다 늙은 여자를. 그 여자가 너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딸도 안 낳아준 여잔데. 그러니까 그딴 여자 신경 쓰지 마. 나한테는 너밖에 없으니까. 그 여자 방에서 가져가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가. 어차피 내가 사준 건데 뭐. 그리고 그 여자보다 너한테 더 잘 어울릴 거야. 다 네 거야. 유전자 검사 결과 조유경에 따른 남편의 친자가 맞았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단순한 불륜이었다면 아들을 생각해 참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 몰래 살림을 차린 것도 모자라 버젓이 아이까지 낳고 보란듯이 내 집 앞으로 불륜녀를 데려다 놓고 겁도 없이 불륜녀를 내 집에 들여 내 물건들을 가져가게 한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양육권과 함께 재산분할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당신 불륜녀랑 그 딸이 우리 집 앞으로 이사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당신이 이렇게 뻔뻔하게 불륜을 저지를 줄도 몰랐고. 그래서 그렇게 그 여자 편을 들었던 거야? 나의 망상환자 취급하면서. 어떻게 나 하나 따라하겠다고 짝퉁 옷을 입는 불륜녀 편을 들 수가 있어? 남편 입에서 나온 건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도 아니었죠. 불쌍한 애야. 나처럼 집안 도움 하나도 못 받고 혼자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애라고. 너처럼 어렸을 때부터 돈 걱정 안 하고 원하는 대로 유학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애가 없이 태어난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네가 입은 옷이 좋아 보여서 찾다 못 찾아서 짝퉁 좀 입은 게 뭐가 어때서. 너는 어릴 때부터 말만 하면 명품을 딱딱 가질 수 있었지? 그 애는 아니야.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대학도 혼자 힘으로 갔던 애라고. 남편을 추궁하니 회사 인턴이었던 조유경이 살아온 얘기를 우연히 듣고 동질감을 느꼈답니다. 그러다 깊은 관계가 됐고 아이까지 생겼다고요. 처음엔 돈을 주면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데 혼자 몰래 아이를 낳고 다시 나타난 거였어요. 평생을 숨어 살겠다고 약속했던 조유경이었는데 우연히 저희 집 주소를 알게 됐고 똑같은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안 시켜주면 불륜을 다 떠벌리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은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온 거였습니다. 제가 없을 때 조유경은 수시로 우리 집에 들어와 가족 사진을 보고 옷장을 들춰보고 냉장고를 열어보고 화장실을 살펴보며 제 스토커가 된 곳이었어요. 가족 사진을 보며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입었는지를 보고 딸에게 그대로 입혔고 남편이 제가 갈 식당 예약하는 걸 엿듣고는 자기도 그 날짜 그 시간으로 예약을 한 거였죠. 싱가포르를 다녀와 주얼리를 하고 다녔더니 남편을 닭달에 가며 똑같은 걸 사달라고 해서 지인에게 부탁해 사다 줬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저는 조유경을 집으로 부르라고 했어요. 그동안 가져간 제 옷을 가지고 당장 오라고 했죠. 조유경은 제 물건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더러워서 안 입는다며 패대기를 치고 나가려는 조유경에게 남편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 집에 있는 것 중에 내 물건이 아닌 건 남편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지고 가. 너 내가 쓰던 거 좋아하잖아. 중고로라도 사고 싶어 할 만큼. 이 쓸데없는 남자 공짜로 줄 테니까 가지고 가. 제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조유경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이랑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빠 주민등록증에 나온 주소를 치고 와봤더니 살면서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큰 집에 좋은 차에 예쁜 옷을 입은 언니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고급스러울 수가 있는지. 태어날 때부터 부자는 원래 저런 건가? 그때부터 미치겠잖아요. 나도 이런 집 살고 싶고 좋은 차 끌고 싶고 비싼 옷 입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언니 보러 이 동네를 왔어요. 어떤 옷을 입었나 사진 찍어서 따라서 샀어요. 그러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나도 오빠 아이를 낳은 여잔데 왜 언니만 노리고 살아요? 왜 언니만 오빠 돈을 써요?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초등학생 아들보다 더 철이 없는 조유경의 한탄을 듣고 있자니 짠하기까지 했어요.
그날부로 남편은 짐을 싸서 바로 앞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합의 이혼이라 상황은 빨리 정리가 됐지만 남편과 불륜녀 그리고 저는 우습게도 여전히 이웃사촌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빠가 다른 집에서 나오는 걸 아들이 보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이사를 가라고 했지만 주희경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남편도 곤란해했죠. 아들만 빼고는 저는 주희경의 고생길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나름 재미도 있었습니다. 남의 남편일 때나 갖고 싶지 그 남자가 함께 살면 얼마나 권위적이고 귀찮게 구는 남자인지 알게 될 게 뻔했어요. 결혼 내내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 남편 때문에 6시 기상을 했던 10년의 고생은 못 보고 잘 먹이고 번듯하게 차려 입혀서 내보낸 모습만 봤으니 탐이 났을 테죠. 양말이며 벨트까지 혼자서는 못 고르는 데다 심지어 머리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으면 엉망인 상태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어디 가서 멋있다, 외국 배우 같다 소리 듣는 게 여태껏 다 제 덕인 줄 몰랐을 텐데 이제 알겠구나 생각하니 통쾌했어요. 간간히 보는 남편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피죽도 못 얻어먹고 사는지 살은 볼품없이 빠지고 머리숱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옷은 남이 버린 걸 주워 입힌 것처럼 조합이 안 됐어요. 자기 치장이나 할 줄 알았지 남자 내조라는 걸 처음 해보는 그 불륜녀도 점점 초췌해졌죠. 남의 가정을 깨기는 쉬워도 지키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주희경이 저희 집 배를 누르는 거였습니다. 정말이지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지만 주희경은 문을 열자마자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언니, 도대체 오빠 왜 그러는 거예요? 어제 먹은 게 소화도 안 됐는데 아침에 달래요. 말이 돼요? 간헐적 단식이 몸에 좋다고 아침은 굶고 가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거 저 엿먹이는 거죠? 언니랑 살 땐 아침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침 차려주고 집안일하고 나면 애 봐야 되고 쉴 틈이 없어요. 오빠가 언니는 도우미 아줌마도 안 썼다던데 거짓말이죠? 도우미도 안 쓰면서 예쁘게 입고 친구 만나러 가고 운동도 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빠가 저 일부러 괴롭히려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쵸? 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조희경은 자기를 비웃는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맞아. 그 남자 도우미 쓰는 거 싫어했거든. 왜 그런 줄 알아? 자기 아내가 완벽하게 해내는 걸 보는 게 그 사람 낙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변태더라고. 다행히나 내 살림에 누가 손대는 거 싫어하고 나도 아침 먹는 사람이라 편했는데 넌 앞으로 고생 좀 하겠다. 그런 각오도 안 하고 아빠 뻘 드는 사람 꼬셔서 애 낳았어? 너희 남편 얼마 전에 보니까 정수리가 휑하더라. 나랑 살 땐 내가 두피 관리까지 해줘서 그 정도인 줄 몰랐는데 심각하던데? 너랑 나가면 아빠랑 딸인 줄 알겠던데. 조희경은 한참을 난리를 피우고서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두 번 마주칠 때마다 통쾌함은 잠시였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남의 불행을 지켜보며 웃는 제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집이 팔릴 때까지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에게 세를 주기로 하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이혼 상황을 알렸기 때문에 안정을 되찾을 시간도 필요했죠. 집을 내놓자마자 한 캐나다 남자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그 남자에게 집세를 선불로 받고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너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이혼하고 살짝 돈 거 아냐? 방금 집으로 어떤 금발머리 외국인이 들어가는 거 내가 똑똑히 봤어. 자식 보는데 부끄럽지도 않냐? 어떻게 남자를, 그것도 외국인을 집으로 끌어들일 생각을 해? 나 지금 집 앞이니까 당장 나와. 나와서 얘기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헤어진 아내가 금발을 만나든 은발을 만나든 무슨 상관일까요? 저는 남자랑 오붓하게 시간 보내야 되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배려라도 놀랐다가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리고 외국인에게 전화를 해선 앞집 남자가 제정신이 아니니 배를 눌러도 놀라지 말라고 했죠. 외국인은 안 그래도 집에 들어오는데 누가 무서운 눈으로 쳐다봐서 강동가 했다더라고요. 그리고는 앞집 여자와 그 남자는 무슨 사이냐고 묻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에게까지 집안 사정을 말할 수 없었던 저는 장난말로 아빠랑 딸일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캐나다 남자가 안심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앞집 여자가 유부녀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면서요. 저는 캐나다 남자에게 외국인에게 집을 빌려준 걸 알면 동네에서 집단 문제로 시비를 걸 수도 있으니까 나와는 친한 사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모든 게 조희경을 염두하고 한 말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과 식사를 하기 위해 만났는데 동생에게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희경이 한 외국인 남자와 식사를 하는 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니 제가 세를 준 캐나다 남자였어요. 저는 조희경이 또 제 걸 탐하는구나 빠르게 계산이 섰습니다. 그 캐나다 남자도 제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거였어요. 집어릇 개 못 준 조희경은 남편을 갖자 이제 저의 새로운 남자라고 생각했던 외국인까지 탐을 낸 거였습니다. 그 속이 훤히 들여다보여서 놀라울 것도 없었어요. 조희경은 그러면서도 남편에게는 제 욕을 해댄 모양이었어요. 그 외국인 대체 언제 마감은 거야? 같이 살림이라도 차릴 생각이야? 유경이한테 들어보니까 그 외국인 너랑 아주 깊은 사이라며? 너 혹시 이혼하기 전부터 만났던 거 아니야? 그럼 너 재산 불안한 거 다시 돌려줘야 하는 수가 있어? 부모가 돼서 부끄럽게 살 거야? 정신 차리고 살아. 어처구니가 없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무슨 말을 할까 기대가 되는 지경이었어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자기 수준에서 더럽게 생각하는 아저씨랑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는 해명을 하는 대신 상상력에 불을 지폈습니다. 외국인 아빠 생기면 우리 아들 유학 안 가도 되고 좋지 뭐. 당신 영어 실력 형편없잖아. 전화 너머로 노발대발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웃음을 참느라 혼났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 거였어요. 집에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일러 기사와 함께 집에 들렀는데 제 집에서 조유경이 외국인과 함께 장난을 치며 웃으며 나오는 걸 보게 된 거였죠. 저는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 분위기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렸어요. 그 광경을 사진을 찍어두고는 남편에게 보낼 생각에 신이 났었는데 더 재미있는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일러 열선을 체크한다고 옷방에 들어갔는데 예전에 설치해둔 카메라가 보이는 거였어요. 그때 정신이 없어서 그대로 두고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녀석이 제 몫을 톡톡히 한 겁니다. 카메라에는 일주일간의 녹화가 담겨 있었는데 거의 매일 조유경과 외국인이 알몸으로 옷방에서 옷을 벗기고 입히는 장면과 함께 민망해서 눈 뜨고는 못 볼 장면들도 가득했어요. 제가 가진 건 기어코 갖고 말겠다는 불륜녀의 의지가 또 다른 불륜을 낳은 것이었어요. 그 지경까지 스스로를 몰아가는 걸 보니 인간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흉내내고 빼앗으려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남편이 외국인과 문란하게 노는 엄마는 필요 없다며 양육권을 가져가겠다는 말을 하길래 저는 남편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문란하게 노는 엄마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확인시켜줬어요. 사진과 영상을 본 남편은 하얗게 질리더니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추운 응급실에 누워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이쯤 했으면 갚을 건 다 갚아준 것 같아 후련한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 길로 응급실에서 나온 저는 조희경의 집으로 가서 남편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조희경은 늙어빠진 남편 병수발까지 들어야 하느냐며 짜증을 내더군요.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희경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했습니다.
내 남편을 빼앗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이야. 결혼이라는 게 남자만 여자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자도 남자를 책임지는 거야. 결혼은 그 사람의 좋은 점만 가질 수 없어. 그 뒤에 있는 무수히 많은 단점까지 끌어안고 책임을 지는 게 결혼이라는 거야. 그치만 불륜은 다르지. 좋은 점만 쏙쏙 골라가지면 되니까. 그래서 불륜녀가 되기는 쉬워도 가정을 지키는 건 어렵다는 거야. 이제 그나마 지킬 가정도 사라졌지만. 조희경은 제게 꼰대라며 비웃고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자기 앞날은 상상도 못한 채로 말이죠. 결국 조희경은 이혼 소송에다가 남편에게 정신적 피해로 민사소송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사를 갈 필요가 없어졌죠. 조희경은 딸과 함께 쫓겨났고 남편은 집을 팔고 이사를 나갔으니까요. 동생은 간간히 조희경이 올렸다면서 중고마켓에 글을 보여줬습니다. 동생에게 사간 제 명품들과 저를 따라 산 물건들을 파는 글이었어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 삶을 사는가 보다 싶었는데 얼마 후 나눔을 받고 싶다는 글을 봤습니다. 둘째 임신 중에 남편이 죽어서 현재 아이들을 혼자 키우느라 힘든 상황입니다. 아기 용품을 나눔받고 싶어요. 기저귀 남는 거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아무리 그래도 아이까지 생겼는데 내 엄마를 그 지경을 만드는지 전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여자는 미워해도 아이는 미워하면 안 되는 거지. 둘째를 가졌는데 힘들다고 중고마켓에 글까지 썼더라. 여자 혼자 애 둘을 키우게 만들고 어떻게 사람이 그래. 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래. 네, 아니야. 나도 소송 중에 임신 사실 알고 소송 취소하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백인이더라고. 어찌나 황당하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신한테서 나를 빼앗고도 모자라서 그 외국인까지 빼앗으려다가 백인놈 아이까지 임신한 거라고. 그런데 내가 그애 기저귀값까지 줘야 돼? 내가 무슨 성인군자야? 그리고 딸은 진작 데려왔어. 애 둘을 혼자 키우다니 무슨 소리를. 걔가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야? 아유, 진절머리 난다 진짜. 그 캐나다 남자의 아이까지 낳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캐나다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로 나오더군요. 조희경은 남편에게도 외국인에게도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짠하기도 했지만 인과응보라는 말대로 됐구나 싶었어요. 중간중간 전 남편은 아들과의 만남을 핑계로 제게 재결합을 제안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얼마나 똥채였는지 이제는 정확히 알게 됐거든요. 저는 이혼의 풍파를 지나 진짜 제 인생을 설계해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제 브랜드를 드디어 갖게 됐죠. 조희경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카피하거나 아이디어만 훔쳐서 만든 디자인이 아닌 온전한 저만의 디자인으로 가득한 브랜드가 결국 탄생한 것이었어요. 조금씩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매장을 하나 더 늘리기로 해 전문 판매사원을 뽑아야 했습니다. 직원이 이력서를 추려서 면접 일정을 잡았고 제가 최종 면접을 보는 날이었는데 그 면접 자리에서 저는 오랜만에 조희경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여전히 저를 따라다니며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궁금해졌죠. 조희경은 눈앞에 제가 앉아있으니 놀란 눈치였어요. 이력서에 보니 수료도 못 마친 디자인 학원을 떡하니 수료했다고 써놨더라고요. 사람 어디 안 간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조희경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입고 있던 짝퉁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옷이 조희경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짝퉁, 그게 조희경의 인생 그 자체인 것이었어요. 저는 면접관이자 회사 대표로서 조희경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명품 카피한 옷인 거 알고 입은 거예요? 모르고 입은 거예요? 저희 브랜드는 명품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지만 적어도 남의 생각을 베끼지는 않아요. 그게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양심이고 철학이에요. 명품 카피한 옷 좀 입으면 어때서?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옷을 만들기 위해 디자이너는 밤낮으로 고민하고 수백 번 수정하고 수천 벌의 옷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단순한 옷이 아니라 노력의 결실이라고요. 그런데 그 노력을 간단하게 훔친 그 옷을 왜 그렇게 당당하게 입고 있는 거예요? 조희경 씨는 지금 부끄러워야 돼요.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어야 한다고요. 남의 노력, 남의 정성, 남의 희망, 남의 삶을 훔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조희경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면접장을 나갔습니다. 아마 그 옷은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저는 불합격 문자 메시지를 직접 작성해서 조희경에게 보냈습니다. 기아와 함께하지 못하게 돼서 아쉬운 마음을 전달합니다. 불합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뻔뻔하게 남의 것을 훔친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직원에게 들으니 회사 쓰레기통에 그 짝퉁 재킷을 버리고는 씩씩거리며 나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리고는 이젠 정말이지 자신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같은 여자로서, 같은 아이 엄마로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